예, 안녕하십니까. 매버릭TV 구독자 여러분. 오늘 아기다리 고기다리 조현승 박사님 모시고 국제정치 이야기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비 오는 날 세종까지 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서울에 사시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 충청도까지 오시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지 않나요? 올 때는 안 왔는데 지금 가려고 그러니까 비가 오네요. 예.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이 이제 새로 나왔고,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이 지금 통과가 되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투자도 잘 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나, 이제 그런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이제 가볍게 얼마 전에 중국의 랴오닝 항모가 지금 오키나와 열도를 에워쌌다고 합니다. 네. 이 중일 긴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뭐 이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뭐 그냥 수수방관하면서 중립을 지키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데 지금 당장 둘이 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것보다는 대만하고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일본은 그거를 가만히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이제 그게 굉장히 신경이 쓰이니까 지금 멀리 떨어져서 서로 잽을 치고 있는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강하게 펀치를 내기보다는 멀리서 이제 거리를 잡으면서 잽만 던지는. 그래가지고 상대방한테 저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직접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는 상태에서 최대한의 위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멀리서 약간 허공에다가 펀치를 계속 던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중국으로서는 그 제1도련을 돌파해서 이제 서태평양까지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확장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일본은 사실 대만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요나구니 섬이죠. 근데 보면 거리가 100에서 120km 사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 대전 정도 거리거든요.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가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고, 또 일본도 자기네 영토하고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서로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죠. 예, 특히 이제 대만에 대해서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111억 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 무기 판매 승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중국하고 계속 협상을 하겠다 해놓고 계속 이렇게 대만 가지고 긁어가지고 얘기가 잘 될 수 있는 겁니까, 박사님? 근데 그거는 중국도 알 거예요. 이 대만이라는 데를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가 없는 데거든요. 사실은 이게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반도체, 그러니까 TSMC 때문에라도 포기를 못하지만, 그거 외에도 지정학적으로 대만이야말로 중국 바로 앞에 떠 있는 항공모함 같은 거거든요. 불침 항모. 그렇죠. 예. 이게 남중국해 쪽에 엄청난 물동량이 있잖아요. 해운 물동. 그거를 완전히 중국의 손에 넘겨주기가 싫은 거죠. 미국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에서도 대만을 쉽게 포기 못 하는데, 근데 문제는 대만 자체예요. 대만 자체 내에서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만에서는 지금 국방비를 늘리겠다라고 예산안을 냈더니 또 야당에서는 그걸 반대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예산안 통과가 지금 상당히 쉽지 않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대만한테 이제 굉장히 불만에 섞인 말을 한 적도 있는 거죠, 최근에. 그러니까 라이칭더 수상이 이제 당선이 됐을 때 이제 반중 수상이 됐다 그랬는데, 대만에서 이제 국회를 입법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는 지금 이제 친중파가 잡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거 오늘 나온 뉴스 같은데, 미 국방부에서 중국의 경납고에 대륙간 핵탄도 미사일이 100기 이상.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자신의 이름을 딴 프리기함 트럼프 클래스를 우리나라 조선업과 손을 잡고 만들겠다,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요즘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저희가 정말 강력한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나라는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중립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고, 그게 돼야지. 세상에 전쟁 났을 때 다 중립 지키고 싶죠. 근데 우리 중립할게 그런다고 해서 중립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스탠스를 잘 잡아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빌드업을 해가지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조현수 박사님과 같이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터지 2025년 11월에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문건인데 여기서 이따가 말씀드릴 국방 예산, 네. 이거에 대한 그리고 미국의 국제 정치 전략 그 기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조현수 박사님께서는 인디애나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시고 네. 산업연구원에서 다양한 연구 활동과 지금 적어놓은 여러 뉴스 채널과 방송에서 코멘터리를 해주고 계신 전문적인 그런 평론가이시기도 합니다. 먼저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분이 로버트 오브라이언이죠. 네. 사실 트럼프 일기 때 이제 그 국가안보회의 쪽에서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 2024년도죠. 작년에 포린 어페어라는 외교 전문지에 기고를 한 내용을 보면은 미국의 외교 전략을 크게 이제 지역별로 세 개를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유럽, 중동, 중국 셋인데 미국이 가장 신경을 쓰고 직접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중국이고 두 번째는 중동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한테 어느 정도의 방위를 맡길 수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중동을 완전히 중동의 평화를 가져오면서 거기에 질서를 잡을 수는 없거든요. 미국의 중재가 반드시 필요하죠. 이스라엘이 힘이 아무리 세다 그래도 결국 미국의 중재 없이 중동의 어떤 상황을 이스라엘이 통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 대해서는 3순위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은 손을 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방위해.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이 핵심적인 내용이. 그 얘기는, 요번에 이제 뭐 미국이 나토한테 뭐 등을 돌리네 어쩌네 나오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미 아마 EU 쪽에서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이미 이거는 트럼프 2기 집권하는 순간에 유럽의 방위비, 국방비 지출을 늘려야 된다라는 거는 이미 기정사실화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근데 어찌됐든 지금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토에서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방위비를 이제 증강을 하고 있죠. 지금 이제 요거는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수순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가안보 전략에 나오는 그 내용의 대강이 사실은 로버트 오브라이언이 냈던 이 Foreign Affairs, 힘을 통한 평화의 귀환이라는 칼럼에서 거의 그 뼈대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맷 포틴저라고도 하고 풀네임은 매튜 포틴저인데 이 양반이 또 글을 하나 낸 게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센 내용입니다. 이거. 대체할 수 없는 승리라는 거예요. No substitute for victory.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거긴 누구를 상대로 승리하는 거냐면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상대로 한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 완전한 승리가 뭐냐면은 단지 지금 상태에서 중국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중국이 미국에 대항할 만한 의지조차 없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강하게 중국을 눌러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의 모든 역량을 중국에다가 맞추겠다는 거죠. 아까 그 오브라이언의 얘기하고 상당히 그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조금 간접적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인도 태평양을 지배한다라는 이야기로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 역시 이 국가안보 전략에 나오는 이 내용이 심상치 않다. 그냥 뭐 우리가 현상 유지하고 그냥 미국의 힘을 좀 강화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저게 다시는 눈도 못 뜨게끔 눈도 못 마주치게끔 밟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죠.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근데 또 반대로 중국에서는 이제는 미국하고 대항할 만한 힘을 가졌다라고 또 중국 지도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둘 간의 체제 경쟁이 단기간에 끝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국가안보 전략 좀 더 상세한 내용을 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보시면 이따가 뭐 국방 조달할 때 여러 방산 기업들, 그다음에 AI 이런 기업들이 잘 나간 회사가 어디 있는지 투자 정보도 있으니까 좀 시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이겁니다. 이제 냉전 승리 이후에 91년 12월에 이제 소련이 망하고 나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좀 정신줄을 좀 놨다. 뭐 이제 요런 거고, 제조업 기반 유출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벤스 부통령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그 Hollowing out of American mind 혹은 American spirit 이것을 다시 되살려야 된다. 이제 요런 게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라기보다는 이 국가안보 전략의 목적이 뭐 돌려서 말하는 게 없습니다. 압도적인 군사 우위를 우리가 확보하겠다. 그 다음에 이민을 통제하겠다. 여기는 이제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과제로 나와 있고요. 경제 정책의 1순위는 제조업을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밑에 좀 적어놨지만 이게 서구 혹은 미국의 가치 체계를 소화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상당히 좀 여기가 특이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미국의 예외주의라 그럴까요? 네. 그 미국 헌법이 뭔가 다른 유럽 국가들하고도 다르고 우수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 지지층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프라이어리티라고 이제 우선순위를 적어놨는데 아까 조현승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서반구의 자립이라는 게 이제 나와요. 이제 미국이 이제 다른 국가들을 식민지 옛날 제국들처럼 안 하고 느슨한 상업동맹 체제로 지네들끼리 좀 먹고 살아야 이제 우리도 손발이 좀 편한데 유럽이 좀 맛이 가니까 이거를 뭐 죽이기도 그렇고 살리기도 그렇고 돈은 계속 들어가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태평양 통제, 이건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유럽에 대해서 지금 극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당신들 20년 내에 문명이 소멸할 거다 이제 이런 오지랖을 부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아까도 그 얘기를 했지만 동맹국이라고 해서 미국이 그동안은 동맹국에 대우를 해줬을 때 과연 동맹국이 우리가 하자는 대로 스탠스를 맞춰왔냐.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유럽이 중국하고 손을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기네 입장에서도. 산업협력은 많이 하고 있긴 네, 합니다만. 네. 근데 안보 쪽에서 그렇다고 러시아의 위협이 있는 상태에서 미국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이 군사 지원을 끊는다 하더라도 무기 체계나 이런 거는 또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미국이 유럽한테 강하게 압박을 하는 거죠. 자기네 스탠다드, 자기네 식으로 미국의 동맹 안에 보다 확고하게 들어와야지 좀 더 고개 숙이고 들어오라. 뭐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역시 AI와 양자, 바이오 이런 쪽에서 기술 패권 이 세 가지 분야를 딱 찝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영어 문장이 정말로 제가 지금 여기 요약적으로 적어놓은 이 5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우리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 이제 이러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좀 노골적으로 써놓은 게 뭐냐면 미국 외에 지역적으로라도 어떤 패권국의 등장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 이것도 노골적으로 이제 적어놨습니다. 옛날 바이든 행정부 시기 같으면 이런 식의 워딩은 사실 쓰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이라는 측면은 바이든 정권이나 지금 트럼프 정권이나 비슷한데 문제는 그래도 그 전까지는 적어도 이런 식의 표현은 쓰지는 않았죠. 적어도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하더라도 드러나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는 하지는 않았죠. 예. 그 유럽의 어떤 문명이 소멸할 거라는 경고에 대해서 이게 유럽이 또 발끈하고 나섰는데 그것도 저번 주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이제 폭스바겐 독일 공장이 88년 만에 닫았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르츠 개혁이니 뭐 노사 합의 뭐 중소기업이 잘 나가고 뭐 이제 이런 소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지금 원전도 스스로 다 걸어 닫고 노드스트림 가스도 끊기고 지금 사실 지금 독일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독일이 지난 한 10년, 15년 뭐 이상 동안에 지나치게 중국, 러시아하고 좀 긴밀한 협조를 가져갔죠. 경제적인 분야에서. 근데 그게 당시에는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을런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러니까 국가 안보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던 거예요. 어차피 평화 시기이다 보니까 뭐 그거는 그거, 안보는 안보고 경제는 경제다 이걸 따로 분리해서 봤던 거죠.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심한 그 강력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이제 탄소 중립 이런 거 이슈를 굉장히 유럽이 선도했었는데, 네. 이게 갑자기 또 이게 전기차가 좀 살짝 맛이 가면서, 네. 지금 여기저기 이탈리아에서 이제 여러 배터리 공장도 다 취소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최근에 유럽의 가장 문제라고 해야 될까? 그걸로 떠오른 게 이제 프랑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프랑스가 사실 옛날부터도 문제하긴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래도 그때 외형적으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 내부에 여러 가지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모순 속에서도 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아니면 프랑스가 그동안 쌓아놓은 위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래도 굳건해 보였어요. 최근 들어서 이제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얼마 전에도 그 바이루 총리가 이제 이 상태로는 더 이상 못 버틴다. 프랑스가 IMF 구제금융을 받을 위험까지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긴축안을 제안했다가 결국 불신임을 당하면서 이제 퇴임을 하게 됐는데요. 근데 지금 프랑스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그 극단적으로 그 갈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그냥 극우라고 우리나라 언론에서 얘기하는 국민전선, 르펜이 이끄는 국민전선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집권 여당이 그 앙상블이죠. 이게 르네상스라는 당이 마크롱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는 당인데 그 당을 중심으로 연합을 한 게 앙상블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쪽에서는 그 멜라숑 총리가 이끄는 이제 그 또 좌익 정당이 있고 이게 셋이 갈라져 있는데 이 셋의 격차 어디도 보면은 절대적인 지지가 없어요. 셋 다 비슷하게 나눠 갖고 있다 보니까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서로 포퓰리즘 경쟁을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도 표를 조금만 뺏어오면 자기네가 집권할 수 있다. 다르게 연합만 잘하면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경쟁이 계속 강화되고 그래서 긴축안에 대해서는 야당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요, 극우라고 하는데 르펜이 이끄는 국민전선이 극우라고 하는데조차도 복지를 늘리겠다 그러고 뭐 긴축안은 반대하고 예산을 더 쓰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극우라고 보기도 좀 어려워요. 그냥 강한 민족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게 더 맞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프랑스의 상황은 이렇기 때문에 이 부채를 더 이상 그렇게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잘 안 보이는 거죠. 더군다나 프랑스의 부채가 참 악성인 게 프랑스 부채의 54%, 프랑스 국채의 54%를 해외에서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한 10년 전만 해도 45%대였는데 지금은 55%가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부채가 엄청나게 높지만 거의 대부분이 국내에서 소비가 되고 우리나라도 30%가 채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미국은 이제 해외 소유가 많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조금 얘기가 다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프랑스의 부채는 상당히 지금 악성 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긴축을 하던가 뭐 방법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뭐 디폴트를 선언하든가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성장률을 좀 극단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쓰던지. 근데 뭐 그게 지금 다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때 바이루 총리도 그러니까 디폴트의 가능성까지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근데 지금 프랑스가 상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선진국이고 여전히 그 산업 경쟁력 상당히 많은 부분에 또 기술 경쟁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산업들,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에서 재정은 자꾸 악화되고 이 상황에서 재정을 더 써야 되는 거는 확실히 보여요. 국방비를 확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딘가를 줄여야 되는데 줄이는 거는 전 국민이 다 반대를 하는 거고. 이러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프랑스가. 예. 그리고 저는 유럽을 요새 이제 보면은 이 미셸 우엘벡이라는 작가의 복종이라는 소설이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미래의 어떤 가상의 역사를 그려놓은 소설인데 이게 모든 사회나 경제가 이슬람 권역에 의해서 장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대학 교수인데 이슬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대학교에 와가지고 연봉을 뭐 30년, 50년씩 일시불로 줄 테니까 당신 그냥 집에 가라.
근데 집에 가면은 거기가 이제 모스크가 세워지고, 이제 막 이러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요즘에 이제 팔란티어 그 CEO인 알렉스 카프도 그렇고 트럼프도 지금 서구의 가치를 이제 좀 자랑스럽게 여기고 뭔가 지향점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양은 제국주의고 식민주의고 우리는 잘못했고 우리 거는 다 포기하고 다 받아들이고 무조건 닥치고 포용성, 닥치고 그냥 이민을 다 그러면 이민 다 받으면 사회보장 비용은 누가 내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즘 유럽 여행 가시면은 북아프리카하고 터키 이런 데서 사람들이 하도 많이 와가지고 네. 음식점에서 백인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실 이게 문제인데, 대표적인 걸 지금 아까 그 복종이라는 소설에 나온 게 하나의 작은 소사이어티로 볼 수 있는 게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이 사실 90년대에 이미 개혁을 하면서 다시 이제 경제 성장가, 70에서 80년대까지 스웨덴이 사회복지가 좀 이제, 물론 사회복지 자체는 좋은 거지만, 이게 이제 자기네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너무 과하게 하다 보니까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에서 90년대에 개혁을 했거든요. 상속세도 없애고, 법인세 낮추고, 이런 식의 사회적 타협을 했어요. 이거 아직 사람들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가요? 스웨덴에 상속세 없다. 네.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자들이 자꾸 떠나고 이러니까 상속세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도 낮추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어느 정도 기업들도 다시 이제 정상적으로, 어느 성장도 이제 정상적으로 됐는데, 스웨덴에서는, 그때 난민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였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난민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 난민의 지금은 2세대가 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다 만족을 해요. 스웨덴에서 잘 못 사는 그룹으로 들어가고, 또 난민들이 오다 보면 아무래도 제일 싼 지역으로 가니까 한 지역에 몰려 살게 돼요. 근데 그때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난민으로 있을 때보다는 훨씬 좋으니까 별로 불만이 없는데, 난민 2세들은 다릅니다. 나도 스웨덴 사람인데 왜 나는 2등 시민이야? 이런 식으로. 왜 우리만 여기에 따로 몰려 살면서 국가에서 2등, 그러니까 차별받는 사람이 돼야 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깽단이 돼가지고,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가장 위험한 데가 스톡홀름입니다. 요거는 정말로 우리나라도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들을 얼마나 사회에 잘 융화시키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잘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거를 지금부터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자, 어쨌든 다시 얘기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은 물론 이슬람이 완전히 스웨덴을 다 장악했다라고까지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 영향력이 너무나 커지고 스웨덴 사회 내에서 가장 골치 아픈 문제로 지금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제 너희들은 다양성, 난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처지를 고려를 안 하는 거냐, 이제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거를 동의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어떤, 북유럽이나 이런 데 독일이 다 루터교라든지 프로테스탄트 계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개신교 국가고 문화와 전통이 다 있는데, 거기에 인구의 일정 퍼센티지를 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오히려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국가가 갈 수 있다라는 점을 그게 제가 이거 스웨덴하고 덴마크를 한번 대비를 해볼게요. 스웨덴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웨덴 같은 그 과거에 보면은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사회민주주의적인 요소가 강했었는데, 여기서 극우 정당이 지금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덴마크는요, 난민을 잘 안 받아요. 정말 안 받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덴마크인들끼리만 모여 사는. 그러면서 난민을 위한 분담금은 또 잘 내요. 해외에다가 국제원조. 그러니까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들어오지 마. 그러고 딱 벽을 쳐요. 덴마크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 극우 정당이 없는 거의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싶을 정도. 그러니까 서유럽이나 북유럽까지 합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극우의 분류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좀 말이 안 돼요. 예. 극우라는 표현을 지금 언론에서 쓰니까 저도 따라 썼는데, 그냥 강한 민족주의 정당인데, 덴마크엔 그게 네덜란드도 있거든요. 요새 많이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덴마크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걸 안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된 건데, 그게 그럼 과연 덴마크가 정답이고 스웨덴은 오답이냐, 뭐 이렇게 제가 단정 짓는 건 아닌데, 상황이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보면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 강한 역작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저도 처음에 1기 당선이 될 때는 전혀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한 6개월 전만 해도. 그랬는데 당선이 된 거, 결국 트럼프를 당선시킨 거는 과도한 PC였고, 이번에 뉴욕 시장이 맘 단위가 된 거는 또 너무나 강력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자기의 강력한 주관?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뉴욕 시장이 맘 단위가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어느 한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역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난민을 받아들이는 문제라든가 포용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너무 빠르게 되면요, 오히려 역작용이 나와요. 그래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예, 박사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절대 포용하지 않는 하나의 국가가 있으니 그게 이제 중국입니다. 이게 저희를 보고 좀 기분이 나쁘셨다고 하면은 요 중국을 보시면 아예 그냥 사원을 그냥 닫습니다. 뭐 어떠한 질문이나 뭐 이런 예외가 그런 게 없고, 중국으로 가면 여러분 이슬람 코란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코란으로 바뀝니다. 네, 그러한 코란이 돌아다니겠죠. 네. 북한은 어떤가요? 북한에는 사원 없죠, 모스크 사원. 아마 북한에서 그런 거를 했다가는 아마 바로 장군님의 그 보검을 그렇죠. 맞고 사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 백마에 밟히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빌드업을 좀 많이 했는데, 이제 미국의 그 국가 안보 전략, 그 중에서도 이제 미국이 조금 요새 굉장히 난감한 것이 중국, 러시아와 본격적인 대결을 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게 유럽이 하도 이제 이게 맛이 가니까. 그리고 사실 이슬람이라든지 아프리카 이런 데서는 서구권에 대해서 반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내부에 많이 섞이다 보니까 스텝이 많이 꼬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국의 2026년 최초로 1조 달러를 훌쩍 돌파한 그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국방수권법이라고 이제 매년 국방 예산의 어떤 레벨을 정하는 그 법에서 90% 정도 돈이 나왔고요. 올해 여름에 통과된 미 연방 250년 사상 최대의 감세법인 원 빅 뷰티풀 빌. 이거를 그대로 읽으면 오빠법이 됩니다. 여기서 10% 정도의 예산이 이제 들어온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국방 예산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이 확실히 돈을 많이 써요. 이게 예, 박사님이 잠시 커피를 가지러 가셨습니다. 이 커피를 살짝 데우려고요. 예. 미국이 원래 이제 이게 2023년자일 겁니다. 이제 그래도 거의 1조 달러에 가까웠고, 지금 국방비 상위에 지출하는 여러 국가들을 뭐 몇십 개를 합해야 이게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오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것도 한 2, 3년 전 자료입니다만은 나토의 펀딩에 있어서도 저 유럽연합 20몇 개 회원국보다 미국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하고 있는. 사실 이게 이제 미국의 불만이 이거였어요. 미국이 이제 나 유럽을 지켜주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저건 제국주의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미국이 돈만 많지 저거는 문화적으로는 우리보다 한참 아래다 이런 아주 저 쌍놈들이다 저거. 이렇게 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좀 이런 부분은 좀 기분 나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이런 거, 박사님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개화기 때의 그 우리 그 주자학을 공부했던 성리학 선비들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 서양 사람들을 보고 저것들 주자 선생님 말씀 모르는 저것들 저 쌍놈들이다. 저 무슨 갑각류 같은 것들이다. 그게 문헌에 남아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이 높은 정신 세계를 접하고 나면은 함부로 점령할 생각을 못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정신 승리를 했었죠.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좌파 사상이라든지 그런 PC 아이디올로지하고 옛날에 우리 주자학이 참 많이 닮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위계 질서라든지 공동, 집단주의, 이런 것들 보면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주자학이 여진족한테 밀려가지고 남쪽으로 밀려난 남송에서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 정신승리에 특히 이제. 그렇죠. 그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말이 좀 샜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게
2026년 국방수권법의 총 길이가 3,000페이지가 넘어서 저희가 오늘 하이라이트만 중요한 것만 기존의 국방예산에서 좀 새롭게 바뀐 부분을 위주로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18일에 나온 요약본하고 하원 군사위원회에서 나온 10일자 요약본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구성은 1조 한 1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는데, 전쟁부, 이제 국방부에서 이름이 바뀌었죠. 여기서 이제 거의 한 9천억 달러를 쓰고, 에너지부가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께 잘 모르시겠지만 미국에서 첨단 기술 R&D를 보통 에너지부에서 담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뭐 각종 알파, 달파 이런 것도, 달파는 국방부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 오빠법, 원빅 뷰티풀 빌에 의해서 1,100억 달러 정도가 특히 요번에 첨단 무기들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이제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 전체적인 그 분야별 구성은 이제 보시고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는 항상 나가는 돈이고, 요번에 많이 바뀐 거를 빨간색으로 이제 해놨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조현성 박사님께서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요번에 중요 포인트가 국방산업의 기반을 재건하는 기금과 간접 금융 지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게 히토류 생산에 직접 보조금하고 비축으로 한 5조 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게 돼 있고, 최저 가격 보장제까지. 저희가 좀 광물 전쟁할 때 말씀드렸었죠. 이거랑 관련해서 일본도 요새 그렇죠. 여러 가지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히토류가 글자 그대로 이제 드물다는 뜻인데, 뭐 히토류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히토류가 다 드문 건 아니고, 히토류 중에서도 중히토류 쪽이 상당히 이제 비싸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디스프로슘이나 뭐 터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는데, 사실은 미국이 80년대까지만 해도 히토류 생산을 제일 많이 했죠. 그리고 핀란드도 90년대까지는 히토류 광산이 있었어요. 채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닫았는데, 그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환경 문제 때문에. 그 히토류라는 게 이제 그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게 우라늄하고 토륨이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세하게. 그러면서 그것들이 탁 날려가지고 그런 방사성 오염물질도 많이 나오고, 채굴 과정에서. 그 다음에 재련하고 정련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것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 개가 섞여 있다 보니까 정제를 하고 분리를 해내는데 황산을 비롯한 그 산성이 아주 강한 액체들이 용액이 많이 쓰여요. 극독성 물질이죠. 그러고 나잖아요. 그걸 나온 광물들을 갖다가요, 다시 알칼리화하기 위해서 수산화 나트륨을 또 어마어마하게 써요. 그러니까 이게 온갖 종류의 독성 물질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중국에 있는 중국의 히토류 광산 근처 있잖아요. 그쪽에서 보면은 농작물이 재배가 안 되는 정도가 되고, 주민들이 뭐 암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몸의 건강상의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추진을 할 수 있었고, 미국이나 뭐 아까 말한 핀란드 같은 데서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광산을 접은 거죠. 대표적인 게 미국에서 그 캘리포니아의 마운틴 패스 광산 같은 경우도 히토류 광산이 거기에서 많이 나오는데, 2차 대전 때 특히 맹활약을 했던 그런 광산이죠. 근데 거기도 문을 닫았었죠. 그게 언제냐면은 상당히 오래됐어요, 닫은 지가. 그랬다가 2017년도에 다시 재개를 했어요. 중국에서 저걸 자원무기화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국에서 이제 뭐 구리라든지 리튬 광산 같은 경우는 가격대에 따라서 광산 허가가 나와도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은 구리, 니켈 이런 게 구리하고 니켈이 같이 묻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광산에 보면. 그 대부분의 광산들이 있잖아요. 하나의 금속만 있는 경우보단 여러 개가 섞여 있죠. 근데 그것도 발라내기 어렵게 꼭 그렇게 섞여 있는 그런 것들이 많죠. 근데 그럴 때 구리 가격이 갑자기 시세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개발할 자금이 잘 안 모여요. 그리고 필요한 광산이, 거기에 또 구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광물들도 있고, 그 중에 히토류도 섞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도, 이게 이제 미국에서는 어차피 히토류는 정련이나 재련을 잘 안 하니까, 그게 딱 자금이 없으면은 광산 개발을 못 하는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은 정부에서 그냥 돈 대가지고 해버리죠. 그러니까 채산성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핀란드 광산이 문을 닫은 것도요. 거기는 환경 장치하고 막 그러니까 히토리 가격이 확 올라갔거든요. 근데 중국에서 저가 히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중국의 저가 공세를 당해낼 수가 없는데 중국은 왜 저가냐? 환경 장치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채산성 비용 구조가 그렇죠. 없는 사람들이기 네, 그런 게 필요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히토류 생산이 결국은 미국이 중국한테 밀리게 된 거고, 핀란드 같은 경우도 문을 닫은 거고. 근데 지금 같은 상황으로 중국이 히토류 무기화를 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도 정부에서 당연히 돈을 줘가지고 더 강력한, 그러니까 환경, 비용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아주 환경 문제를 갖다가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게 비용을 잔뜩 갖다 쓰고, 거기다가 그것도 돈을 잔뜩 들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막을 수 있거든요. 그 오염되는 거를. 예.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미국 국방부에서 그거를 아까 에너지부였죠. 에너지부하고 국방부에서 이 히토류에 대해서 여기다 돈을 투자한다는 건 뭐냐면요. 채산성이 안 맞아도 개발해라라는 거였죠. 이게 의미가. 이게 바로 이제 경제 논리를 벗어나서 전략 논리로 전환됐다라는 예,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히토류 얘기를 드리는 게, 이제 특이하게 올해에는 국방산업 기반 재건을 위해서 재원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히토류에 한 5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굉장히 큰 돈이죠. 네, 이 정도 돈이 들어가고 있고, 두 번째로는 아까 뭐 트럼프 프리기탐, 트럼프 클래스 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잠수함 건조 산업 기반을 구성하는데 또 45억 달러니까 거의 한 6, 7조 원이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다른 시설 투자하고 인력 개발, 여기 이제 간접 보조금이 또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하나오션도 필리조선소에서 어느 정도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이한 게 무기체계 대량, 잘못 썼네. 앙산기금이 아니라 대량 양산기금이 또 한 8조 원 정도 들어간, 9조 원 정도 되네. 지금 8조 원? 근데 이거 제가 이제 드론 스웜이라고 하는데 이걸 왜 띄워놨냐면, 지금 러우 전쟁하고 이제 중국에 만약에 대만으로 진짜 국토 완정을 한다 그래서 갑자기 쳐들어온다 그러면 엄청난 물량 공세가 들어올 거라고 미국 국방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력이나 자원이 제한된 우리 여건에서는 AI 드론과 잠수정을 몇십만 대 깔아가지고 아예 생각조차 못하게 만들겠다. 이런 AI 억지력을 양으로 한번 우리도 간다. 네, 근데 제가 이번에 얼마 전에 왜 서울에서 아덱스가 있었죠. 국방 전시회 같은 거요. 근데 그때 그걸 쭉 보면서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하는 거를 봤는데 그 아덱스를 보면서 느낀 게 이제는 방위 산업이라는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포인트가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AI. 어디든 다 들어가요. 모든 데 AI가 다 들어가고, 두 번째가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무인화되고 AI가 들어간다. 이게, 여기 뭐 드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드론 외에 모든 데서 다 AI가 들어가고, 레이더 감시망도 전부 다 AI를 통해서 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공격하고 수비에서 약간 비대칭이에요. 드론은 수비보다는 공격이 지금 훨씬 세요. 근데 기술이 이게 지속되질 않아요. 항상 보면 어느 순간에는 방어력이 또 올라가거든요. 근데 아마 AI를 갖다가 더 활용을 해서 이걸 방어하는 쪽으로도 미국에서 아마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러우 전쟁에서 봤을 때 보니까 아직까지는 드론은 공격에서 더 효과가 크고 아직 그 드론 공격을 방어할 만한 시스템이 지금은 잘 안 갖춰져 있는데 이것도 몇 년 지나다 보면은 뭐 AI를 이용해서 자동 요격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 AI 대량 양산 시스템에 더해서 지금 서구권에서 굉장히 러브 전쟁 때 수급의 불안을 겪었던 우리 155mm 육군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요 포탄, 그다음에 제벌린 미사일, 스팅어 미사일, 토마호크 미사일, 잠수함용 어뢰 다연장 로켓, 에이테킴스라든지 이런 로켓 런처들까지 이 양산책에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한 60조 원 정도 넘는 걸로 아는데 그거 대부분 월급이랑 먹는 걸로 나가고 그쵸, 우리나라는 신기술하고 이런 이 애뮤니션이라 그러죠. 이제 탄약류에 한 7, 8조 원을 때려 넣는다는 거는 정말 유례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생각해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요 신규 무기 체계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얼마나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하도 많아서 저도 이제 챗봇 참고하느라고 숫자는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조선 분야에 총 470억이니까 박사님 거의 한 70조 원이 넘는 것 같아요, 박사님. 배를 19척을 갖고 오는데 컬럼비아 클래스라고 이제 2050년대 중반 이후까지 그 미국의 글로벌 뭐라 그럴까요? 해양 전력의 주축이 되는 요게 이제 총 12척인가를 하게 되는데 2척이 건조 중이고 새롭게 한 척을 짓는 돈이 이제 들어가고 그다음에 버지니아 클래스라고 이제 조금 더 작지만 그 핵미사일을 수중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 2척 그다음에 구축함 2척 그다음에 항모도 하나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이 배들의 유지 관리라든지 보수 건조, 부품 납품에 성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거 뭐 70조 원 시장에 이거 뭐 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한 기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AI 잠수함, 무인 잠수함이 보잉에서 지금 5대 정도를 시범 운용하려고 만들고 있고요. 연구 개발에 또 2억 달러니까 몇천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 것을. 만약에 이 5대 운용이 성공적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몇백 대 몇천 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만약에 대만 해협이나 제주도 강정 해군 기지에 이게 몇만 대 깔렸다. 야, 그건 뭐 이제 제1도련이고 뭐고 이제 나가리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팔란티어가 되게 유명한데 내년에 상장을 할지 안 할지 이런 애가 나오면 안두릴 무인 잠수 드론인 고스트 샤크에서 이건 미국 정부는 아니고 R&D 자금만 좀 들어가고 그래서 호주 정부가 호주 달러로 17억 달러니까 또 조 단위 계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주도 사실은 이제 중국의 양으로 밀리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잠수함에서 좀 눈여겨보실 어떤 투자 기회를 찾고 계신 분들은 제너럴 다이내믹스 이미 많이 올랐는데 그다음에 헌팅턴 인걸스 인더스트리는 조선소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레오나르도 DRS, 보잉 안드릴 이런 회사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골든돔이죠. 골든돔. 골든돔.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박사님? 5년 동안 한 250조 넣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저는 이제 사람들이 그러고요.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서로 있을 때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이 무너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아이언돔이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어떻게 다 커버해요. 근데 정말로 그때 이란 포탄이 나서 떨어진 데가 이스라엘의 중요한 요충지가 하나라도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게 몇몇 특정 타겟은 막을 수 있고 나머지는 막으면 좋고 못 막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전체를 다 막으려고 그러면은요, 평상시에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요? 이것도 그런 건데, 이 골든돔도 아마 개념을 그런 식으로 설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데는 확실하게 지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이게 제가 밑에 위성 요격 미사일 레이저라고 적어놨는데, 조현승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정확합니다. 이게, 우리나라도 사드 배치한다 그랬다가, 이제 롯데가 엄청 중국에서 얻어맞고, 이제 빤스바람으로 도망 나왔는데, 이게 처음에 위성을 한 1000개 정도 깠는데 여기에 스페이스X가 개입을 합니다. 이제 민간용 위성을 스타링크라고 하는 거고 군사용 위성을 스타쉴드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미 몇백 개가 이제 돼 있고 러우 전쟁에서도 이제 그걸로 용역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래서 미사일의 발사 원점부터 추적을 해서 이렇게 높은 고도에 있을 때 이제 요격 미사일을 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드라고 하는 건 기존에 지금 육군, 해군, 공군이 갖고 있는 요격 시스템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골든돔이 목표로 하는 거는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하는 지금 초음속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그 소위 악의 축 국가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미국 입장에서 그 국가들이 만들고 있는데 그것을 요격하는 것이 주 목적이고요. 마지막에 레이저는 무슨 스타워즈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고출력의 에너지로 요격을 하는 것이 지금 실험 단계에 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하이밸류 타겟이라고 스스로 정한 게 있습니다. 워싱턴 DC라든지 LA라든지 이런 데가 타격을 당하려 그러면
마지막에는 고출력 레이저를 쏴서 요격을 하는 시스템을 지금 이제 골든돔이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업 말씀드린 것처럼 스페이스X, 그다음에 여기에 또 팔란티어, 안두릴, L3 헤리스, 로키드 마틴, RTX 등 기업들, 뭐 180여 개의 기업들이 참여한다고 하니까 자세하게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도 한 40조 정도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6세대 전투기. 이제 로키드 마틴에서 F-35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하나 특이한 거는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꾸 뭐 수급이 안 되고 이래서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보잉이 F-47, 6세대 전투기를 만들게 되는데, 요게 47이라는 숫자가 붙은 게 트럼프가 이제 제 47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제 47로 원래대로 하면 45로 가야 되는데 아니면 뭐 다른 숫자도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저는 들었습니다. 모든 거에 이제 자기 이름을 붙이고 가는 그러한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그 요번에 이란의 장거리로 날아가서 그 벙커버스터를 터뜨린 게 B2 폭격기인데 이거의 대체 모델, 이것도 6세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거. 아니, 모양도 정말 우주선처럼 생겼죠. 그렇죠. 예. 예. 이 B21을 노스럽 그러먼에서 생산을 하게 되고요. 노스럽 그러면은 어느 나라인가요? 이것도 미국. 이것도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로키드 마틴, 뭐 허니웰, 노스럽 그러먼, 보잉 이렇게. 저는 잘 몰라서.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기 경보기도 신모델. E2D라는 모델도 노스럽 그러먼에서 이제 제조를 하게 됩니다. 이런 항공기하고 헬기, 블랙호크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데 380억 달러니까 또 한 60조 원 정도 되는 금액이. 그 정말 이거 뭐 하나하나 들어가는 돈이 뭐 수십조 단위씩 들어가네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핵무력입니다. 이게 내년 2월 말에 아마 그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고 해야 되나? 비확산 그게 이제 만료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해서 지금 미국도 개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미니트맨 3라는 핵미사일이 노후화돼서 이거를 대체하는 센티널이라고 하는 ICBM을 무려 400여 개를 지금 노스럽 그러먼이 대체하는 그런 후보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중에서 발사하는 핵탄도 미사일인 트라이던트. 요거는 그 포세이돈의 삼지창 이름이죠. 요거를 또 몇십 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그만 그 버지니아 클래스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장거리 스텔스 크루즈 핵미사일. 요것도 이제 레이시언사에서 이제 공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보면은 확실히 이게 중국 정도의 국가가 아니면은 감히 이런 무기들에 대한 중국도 사실 여기에 대한 중국은 그 로켓군에서 너무 허술해가지고 사실 그 시진핑이 굉장히 그 분노를 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로켓 거기다 돈을 엄청 많이 줬는데 까고 보니까 되는 게 별로 없어서. 요거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중국은 육해공하고 로켓 4군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3군이잖아요. 육군, 해군, 공군. 근데 이 중국은 로켓군이 있는데 이 로켓군이 말하자면 최첨단 무기를 모두 보유를 하고 사용을 하는 부대라서 중국에서 가장 엘리트 부대로 알려져 있었죠. 근데 로켓군 내에서도 지금 그 비리가 너무 많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과연 저 비싼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이런 또 의구심도 많이 이제 지금 올라왔고 아마 이번에 군장성들 숙청을 많이 했는데 그게 시진핑 주석이 이제 그러는 것에 대해서 대만과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게 로켓군인데 로켓군을 정상화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숙청을 했을 거다라는 그런 추측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국방산업 재건 기금 같은 게 기존의 국방수권법하고 많이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보다도 더 지금 급진적인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전쟁장관 피터 엑세스가 사실 F-35도 그렇고 전통 무기 체계의 조달을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AI 신기술을 굉장히 급진적으로 도입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의 핵심적인 이유는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3억짜리 드론을 가지고 5천억짜리 러시아 잠수함을 우크라이나가 터뜨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성비라고 하죠. 이 가성비로 놓고 보면 인공지능 무인 무기체계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그 무기체계를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이다. 네. 이거에 대응을 못하면 예산만 쓰고 우리는 이제 나라가 골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고급스럽게 표현해 놓은 게 기존의 국방 조달 체계, DAS라고 합니다. Defense Acquisition System에서 전쟁 목적 조달 체제, War Fighting Acquisition System으로 우리는 완전히 개념을 바꿔야 된다. 네. 저거죠. 사실은 그 민간 기업들의 기술을 많이 활용을 하고 민간에서 완성도가 높은 기술을 이제 정부에서 마지막 구매 내지는 좀 더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꾼다는. 저희가 스페이스X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나사에서 완전히 뭔가 하려고 새로 이제 니네들이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에 좋은 상품이나 소프트웨어가 있으면 그걸 먼저 우선해서 갖다 써라. 헛돈 쓰지 말고. 이런 개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게 AI 신무기에만 아마 지금 134억 달러니까 거의 한 16조, 17조 원이 지금 배정이 되는 것 같은데, 특히 오늘은 무인 전투기, 아까 무인 잠수함 한번 살펴봤으니까요. 이게 이제 컬래버러티브 컴뱃 에어크래프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전투기가 이제 가면은 옆에 드론들이 몇 대씩 붙어가지고 사실 유인 전투기에 탄 사람은 별로 할 일이 없이 전투가 끝나버리는 그런, 혹은 그냥 무인 편대만 가서 그냥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나온 것이, 뭐 하실 말씀 있으시죠? 아니, 이거 로봇 옛날에 SF 영화에서 보면 로봇들이 가서 전쟁하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 뒤에 앉아있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보던 것들이 이제 다 현실화가 되고 있네요. 특히 이런 것들이 단가가 많이 낮아질 수 있는 게 파일럿을 태우고 이런 급격한 가속과 중력, 뭐 이런 기동을 하려고 생명유지 장치, 관성 제어 장치 이런 게 많이 붙어야 되는데, 기계는 그런 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산 단가도 엄청나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잉사에서 지금 그 많은 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로열 윙맨, 충성스러운 윙맨이라 그러면 약간 그 여자 꼬실 때 옆에서 바람잡이 해주는 그런 애를 윙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기종들이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두릴에서 역시 퓨리라는 닉네임이 붙은 무인 전투기가 또 호주하고 또 활발하게 연구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또 이거랑 관련된 회사들을 이제 여기 많이 적어 놨으니까요. 한번 나중에 투자라든지 IPO 소식이 있을 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로 거의 가고 있는데요. 오늘 그 또 NDAA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거는 국방부 직속의 벤처 캐피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원래 이러한 목적을 가진 그런 디펜스 이노베이션 유닛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럼 여기다 이제 이런 관련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거를 국방부 직속으로 벤처 캐피탈을 만들었다는 거죠? 헥세스 장관이 볼 때는 이 양반도 뭐 명문대 아이비리그 나와가지고 자진해서 중동전쟁을 몇 번 갔다 온 그런 사람이잖아요. 뭐 앵커로만 알고 있지만 사실 특수부대 출신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이 사람이 느끼기에는 기존에 몇십 조짜리 이런 대형 계약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장의 요구라든지 어떤 기술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돈 버는 데만 지금 혈안이 돼 있어서 국방부 내에도 지금 부패의 사슬이 많이 껴있다. 이 사람들의 진입을 저지하고 완전히 혁신적인 기업들에게 밸류 오브 데스, 그 죽음의 계곡을 넘어서는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 이러한 입장을 관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조현승 박사님하고 같이 미국 국방예산, 국가안보전략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중에 중국이 이길지 미국이 이길지 저희가 뭐 사실 뭐 예상을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중국의 시진핑 주석 체제 이후로 그 등소평 주석이 얘기했던 도광양회 이거를 버리고 막 뭔가 전랑 외교, 막 목을 벤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가만히 한 10년, 20년 조용히 있었으면 미국이 알아서 망했을 텐데 좀 역사의 진행 경로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요새 좀 들어요. 글쎄요. 저도 뭐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저도 중국이 뭐 물론 중국도 이제 이렇게 쉽게 무너질 나라는 아니긴 하죠. 그렇지만 그리고 미국하고 아마 물리적인 전쟁을 당장 시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도 뭐 별로 그러고 싶어 하지 않을 테고요. 양쪽이 다 그런데 결국은 체제 경쟁, 뭐 이렇게 또 경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근데 그러한 기본적인 체제에 버티는 힘이나 경제의 체력이 종합적으로 한 10년, 20년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한다고 하면은 과연 중국이 그만큼까지 갈 수 있을지, 단기적인 성과를 저렇게 뽑아내고 개개인의 희생을 바탕으로 국가 전략을 위해서 일관되게 쭉 추진해 가는 능력은 그거는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과연 그러한 시스템이 앞으로도 한 10년, 20년 후에도 중국이 그걸 유지하면서 미국을 쫓아갈 수 추월해 갈 수 있을지 이거는 저는 사실은 약간 회의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의 어떤 전략 개념이 다른 국가들을 많이 앞서 나가기 때문에 뭐 이라크의 후세인을 뭐 제거할 때라든지 뭐 그러한 한 10년, 20년 정도 전에 어떤 에셋 뭐 군사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를 향해서 중국이 랴오닝 항모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을 군비 확충을 많이 해서 뭐 배 척수도 늘리고 양적으로는 따라오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초음속 무인 전투기 편대가 수만 대가 날아와 버린다. 그러면은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앉아있는 그냥 타겟에 불과. 그러니까 이게 또 하나는 이 산이 아닌가벼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니냐. 또 실제 물리적인 전쟁을 한다면은요, 아무래도 미국이 또 실전 경험에서 좀 중국보다 앞서 있다라는 측면도 클 거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뭐 중국이 뭐 그러면 미국에 밀린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이 화두를 던진 겁니다.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뭐 잘 나간다 뭐 한다 그러면 따라가려 그러는데 그걸 따라갔을 때 이거를 왜 따라왔지? 약간 뭐 수십조 써놓고 이걸 왜 했지라는 상황에 봉착하게 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방 조달 시스템도 사실은 지금 피터 헥세스 장관이 하고 있는 AI라든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한테 문을 열어주는 거. 그러니까 단지 국방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조달 사업, 혁신한다라고 하는 이 국가, 이 정부의 뭐 지금 현 행정부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체계가 외부의 혁신에 많이 닫혀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좀 아쉬워지는 미국 국방 예산 리뷰였습니다. 네, 오늘 조현승 박사님 긴 시간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